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급락했습니다. 오전 한때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모두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9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질하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패해 공천 탈락했습니다. 통합당에선 전략 공천한 김미균 후보 관련 이른바 친문 논란이 일면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지구촌에서 10만 명 넘는 사람을 감염시킨 코로나19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파장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가 국내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장 4분 만에 주가가 너무 급락해 매매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8% 이상 하락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오전 10시 43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18년 6개월 만이고 두 시장 모두에서 발동된 건 한국 증시 사상 처음입니다. 투자자들은 단념한 듯 추락하는 주가를 속절없이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빠지는 만큼 거의 다 이른 것 같아요. 너무 계속 하락세라서. 오후 들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낙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3.4%, 코스닥 지수는 7%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주가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주말간에 이제 서양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만 1조 2천억 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기에다가 유가 폭락, 이로 인한 신흥국 불안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위기가 커지고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자금을 회수하려는.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등하며 121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상 주가가 내릴 때 가치가 오르는 채권과 금값도 함께 떨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휘청인 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 많이 찾는다는 금 역시 사람들이 내다 팔면서 금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김범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33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다우지수가 9.99% 폭락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따지면 나흘 사이에 지수의 18%가 빠졌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10% 이상 주가가 추락했고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는 지수가 16.9%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에서도 도쿄 6%, 상하이는 1.2% 각각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유럽 증시가 다시 문을 열어서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Then, if we do get that, then at least we would be able to define what the real economic impact is going to be going forward. 미국 정부의 유럽발 입국 금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 무역과 경제 활동도 침체에 빠질 거란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현금을 쌓아두기 위해서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내다 팔면서 금 국제 가격이 3% 이상 떨어졌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이 긴급 자금을 풀고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지만 경기 침체의 걱정이 가시지 않는 한 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판매, 소비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주로 항공이나 여행업계 타격이 컸었는데 이젠 모든 업종으로 그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상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던 이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달 갑자기 매출이 20%나 급감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완성차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연쇄 피해를 본 겁니다. 지난 1월에 문을 연 중국 현지 공장은 입국 제한에 막혀 운용 인력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단기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4%나 급감했고 내수와 수출도 각각 18.8%와 25%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현대차의 내수 판매가 4만 대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2위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는 희망퇴직을 실시 중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갈 것이냐인데 기존 대출 회수는 자제를 하고 신규 대출도 기업이 원한다면 잘 해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 경제 충격파는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95만 명이었던 국제선 이용객 수가 이달 들어선 40만 명 선까지 떨어지며 항공과 여행, 호텔 업계가 마비 상태입니다.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도 전달에 비해 70% 가까이 감소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할인점 매출액 역시 30.6%와 19.6%씩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유럽 방문자 입국 금지 조치 등 확대되는 이동 제한과 물류 차질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겹쳐지면서 기업들은 비상 계획 마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자, 이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일자리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학교들 개학이 미뤄지고 또 소풍과 수학여행이 취소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째 친환경 급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한 허기범 씨. 넉 달 넘게 정성껏 기른 대파 15톤, 수천만 원어치를 모두 버리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계약한 물량인데 초중고 계약이 연기되면서 출하 시기를 놓친 겁니다. 다른 곳에 팔려면 제값받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 수확도 못하는 상황. 조금만 낮춰놓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쫑이 서요, 꽃이 펴요. 그 상품 가치가 또 없어요. 다 쓰러지잖아, 자꾸. 뽑아서 버린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다음 꿀을 또 농사를 져야 되는데. 계약이 연기되면서 경기도에서만 친환경 농가 200여 곳이 지금까지 18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봄 소풍과 수학여행 취소도 잇따르자 전세버스 업체들은 보험료라도 일부 돌려받으려고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에 쓰이던 이 버스도 지금은 번호판을 뗀 채 멈춰섰습니다. 다른 버스들도 지금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지만 이렇게 차고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취소됐죠, 그냥. 전화 오는 게 겁나고 학부형들이 책임 당신들이 질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시다가 보니까. 학원 차량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가 움직여야지만 학원차도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데 직장 같은 데 뭐 어디 들어가려고 알아봐도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받아주질 않고. 코로나19에 학교가 멈춰서면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쭉 보신 대로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큰 타격을 받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메르스 또 사스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비상시국이라면서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박창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경제 동향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즉각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상장 회사의 자사주 매수 한도도 완화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주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위나 외환부실로 촉발돼 구조조정 후 비교적 빨리 회복된 과거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줄고 있고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 등 실물 경제가 먼저 타격을 입고 향후 금융 부문으로 위기가 옮겨가는 양상이 전개돼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핵심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 좋은 섹터를 집중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파산이나 도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나 금리 인하뿐 아니라 세제와 노동 등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오늘 삼성 직원 170여 명에 대해서 격리 조치 없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하게 해준 건데 다른 곳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시설 격리 중인 베트남 정부. 그런데 오늘 꽝옌성 번동공항에 도착한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7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받고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숙소를 기존 직원들과 분리하는 등 방역 대책을 잘 세웠다고 평가했던 건데 한 정부 관계자는 삼성과 글로벌 고객사 그리고 베트남 경제 전반을 고려한 판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은 직원 500여 명을 추가로 베트남에 보낼 예정이고 정부는 LG 디스플레이 등 다른 기업 직원들의 입국도 베트남 측과 협의 중입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한 예외적인 입국이 표준 모델이 되도록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빗장을 푸는 노력은 오늘 인천공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는 47개 나라 주한 외교단에 출입국 검역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Sure we do. I mean that's why we report back. The experience that we have here are very useful. 호평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lso explained the measures and it was very I think that it's good measures but we still have a concern. 현재 한국의 문 닫아건 나라와 지역은 126곳에 이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중 없이 올림픽을 치르느니 차라리 미루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그런 논의를 한 적 없다면서 대회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건 어떻겠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I think if you cancel it, make it a year later, that's a better alternative than doing it with no crowd.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무관중 경기와 1년 연기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상 압축한 겁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연기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하루 파문을 진화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회담에서 올림픽 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올림픽 담당상도 취소나 연기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IOC も組織委員会も大会の延期ですとか中止というのは一切検討しておりませんで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바흐 IOC 위원장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중개 수입과 후원 계약 등에서 IOC의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된 상황에서 올림픽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겁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악몽 같은 올림픽 취소보다는 차라리 1년 연기가 낫다는 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을 막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미국 공항은 서둘러 들어오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국이 사전 논의 없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걸 두고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곳 덜레스 공항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17개 도시로부터 주당 200편의 항공기가 들어왔지만 갑작스런 유럽발 입국 금지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In the morning, I look at my phone and I already had 3 text messages from different people saying that travel was going to be closed from tomorrow.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13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표를 구했습니다. It was like 2 a.m. when we found out, so we had to buy plane tickets and get back as soon as possible. I think once the travel ban hits, then it's going to be harder to get back in the U.S. 예상 못한 대서양 하늘길 차단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협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입국 금지 대상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가 있다는 게 곱지 않은 시선의 배경입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둔 건 결국 미국 내 상황이 심각해져서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게 그제였는데 이틀 만에 환자 660명이 더 생길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감염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단 장비가 미 전역으로 많이 풀렸고 검사 비용도 국가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음 주에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미국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하지 못하게 하면서 뉴욕의 상징이죠. 브로드웨이 공연도 취소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조치가 각 주마다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욕주가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의 명물 브로드웨이 공연이 직격탄을 맞아서 앞으로 한 달간 모든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디즈니랜드도 문을 걸어 잠갔고요. 프로농구, 프로축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모두 시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 여성이 뉴욕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뉴욕 맨하튼의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인 여성이 한 건물에 들어가려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흑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뉴욕경찰 증오범죄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걸 두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끝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동행한 수행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행원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념품도 주고 옆에 서서 사진까지 찍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조차 받지 않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또 이웃나라인 캐나다에서도 트리도 총리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리 부부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 상황은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다른 나라들도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이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의 모든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2주간 금지했습니다. 로마 시내 900여 개 성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초강수에도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2,600명 넘게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15,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기준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만 해도 두 자릿수였는데 불과 보름 만에 30배 넘게 폭증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189명이 늘어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나흘 만에 5배 이상 증가해 3,000명을 넘겼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누적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보고됐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도 며칠 새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난 2달간 중국이 경험한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Within the world now, over 70% of the new cases are linked to Europe. Europe is the new China. 스페인은 하원 의사당의 폐쇄 기간을 보름으로 연장했고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를 결정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고강도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네, 환자 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어제는 하루 1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77명이었는데 하루 신규 환자보다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건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증가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89%에 육박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한 병원 환자와 직원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K마디 병원입니다. 출입문엔 코로나19로 병원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치료를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며칠 날부터 하는 거 싶어가지고 한번 들다보는 겁니다. 여기 K마디 병원에 여기 뭐 신천지 교인이 왔다가 가지고 지난달 22일 이후 이 병원에선 환자 9명과 직원 7명,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 날 나왔고 26일 날 나왔고 28일 날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8일 날 우리한테 신고를 했어. 이 병원은 그제부로 이렇게 운영을 잠정 멈춘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확진 환자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숨진 한 신천지 교인이 이 병원에 외래로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단 감염과 신천지 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구치소에서도 지난 7일 교도관 1명, 10일과 11일 조리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만 한정해서 보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며 초중고교 개학을 다시 연기해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비롯해 신천지 교인들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직도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를 추적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1월 12일 신천지 정기 총회 영상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모든 신천지 교회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교인 숫자 증가 등을 보고하는데 실적이 부진하면 질책도 받습니다. 각 지파 말해봐요. 몇 프로 했는지. 130%니 이렇게 할 때에 뭐 했느냐는 것이지. 그냥 천국. 서가 빠지기 천국인가? 그런데 신천지 전 고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지파에서 우한에 특별 전도대, 이른바 특전대를 파견해왔고 그들이 1월 정기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우한의 특전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네. 한 지역을 교회를 만들면 특전대를 다 차출을 해요. 한 지파에서 보통 20명에서 30명까지 차출을 해요.
취재진은 지난달부터 신천지 전 고위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임한희 총회장 은신처까지 정확하게 지목했던 그를 설득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그 교회를 설립할 때요. 그때 간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되네요, 대략. 초기에 특전대 80명가량이 우한에 갔으며 올해 초까지 교사나 담임 등의 이름으로 과천지파 소속만 모두 24명이 우한교회에 남아 활동했다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특전대는 중국말을 잘하는 중국 동포가 우선으로 선발됐습니다. 한 지파에 보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단위가 넘어가요. 우한에 파견했다는 특전대는 과연 어떤 일을 해왔을까? 전도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도 받고. 훈련을 받는다는 게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전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교주 명령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활동력이 엄청나서 한 3달에서 6달 요 정도만 활동하더라도 몇백 명을 만들어 놓고 와요. 우한에 파견됐던 일부 특전대들은 설 연휴 전 대구에서 임한희 총회장이 주재한 수료식 행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질병이 확 번지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을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만 와서. 대구 경북 집단 감염의 초기 경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신천지 측은 우한은 물론 해외 교회에 특전대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임한희 총회장은 1월 16일 대구를 방문해 예배만 주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어제 대구시가 신천지를 행정조사하면서 확보한 자료에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내부 CCTV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의 첫 확진자 31번 환자가 예배를 본 날 그 장소를 비추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신천지 대구교회 정문이 열리자 공무원들이 이사용 포장 상자를 들고 나와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다. 11시간 넘게 진행된 행정조사에서 대구시는 컴퓨터와 노트북 49대, 그리고 교적부, 재정회계장부 등 41가지 187건을 영치했습니다. 파일의 어떤 복사,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복구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인 CCTV 확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예배를 본 지난달 9일과 16일에 교회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저장된 CCTV는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31번 환자가 예배에 참여한 4층이 아닌 다른 층을 녹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입구와 복도 등에 설치된 다른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지난달 9일과 16일 영상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늑장 행정조사로 핵심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하면서 슈퍼 전파 원인과 감염 경로를 규명할 역학조사도 어렵게 됐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 6명 늘어서 115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빌딩 10층에서 근무해온 60대 남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이번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콜센터 첫 확진자가 나오기 엿새 전인 지난 2일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빌딩의 첫 확진자인 겁니다. 여러 면에서 주목해야 할 환자인데 보건당국은 오늘에서야 이 남성을 관련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아 빌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57살 여성이었습니다. 이어 11층 콜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11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엿새 전인 지난 2일 이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이미 확진을 받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콜센터 한 층 아래 10층 교육업체에서 일한 60대 남양주 거주 남성으로 지난달 22일 발열 증상을 호소한 뒤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씨가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회사 동료들은 자가격리됐지만 11층 콜센터를 비롯한 다른 층 근무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10층 A씨 사무실만 자체 방역했을 뿐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에서야 이 환자를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추가 분류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거는 10층에 이번에 확인된 환자 1명 이외에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가 1명 더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출근하지 않다가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지난 2일 병원으로 후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아들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 환자가 거주하는 남양주시에서 서울 구로구에 관련 동선을 알린 건 지난 4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격리와 빌딩 방역 작업은 나흘이 지나 집단 감염이 확인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보건소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21일 들른 근무지가 코리아 빌딩이란 사실을 파악해 서울 구로구에 알렸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양성에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3월 4일날 공문을 하나 발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구로구는 이틀이 지난 6일에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문에 저기 수업하는 친구가 6일 정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된 조금 그런 건 있네요. 콜센터 등이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했지만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이틀이 더 지나 콜센터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건물을 폐쇄하고 입주자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오후까지 A씨가 코리아 빌딩에서 일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면 다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고된 바가 없다는 거죠. 11층 콜센터 직원들에 앞서 10층 직원인 A씨 증상이 먼저 시작된 만큼 보건당국의 감염 경로 분석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2일 날 발병한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전파인지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취합하는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의 요양보호사가 구로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섭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환자 142명이 입원 중인 경기도 부천 하나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 A씨가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구로구 콜센터 직원인 확진자와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확진자 나왔다 하니까 또 이렇게 질병관리가 다 나와가지고 구해서 일단은 동선하기를 다 했는데 나가라. 또 안에서 이거 문 잠궈놨죠. 더럽기로. 요양보호사 A씨는 예배를 본 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시는 예방 차원에서 이 병원이 사용하는 건물 2층부터 5층까지를 동일 집단 격리인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한 건 코로나 사태에선 처음입니다. 입원 환자 전원과 A씨와 접촉한 직원 22명 등 모두 164명의 출입과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 1명은 오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환자 64명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발열과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병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좀 중증이셨던 분은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특히 경증 환자부터 음성으로 되면 다른 곳으로 전환할 예정.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56명 가운데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관련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흘 전 해양수산부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같은 부서에서 그제 4명, 어제는 13명 계속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해수부에서만 7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며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칫 그 여파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확진자가 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건물 4층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5층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고 지난주까지 4층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주에 옆 건물 사무실로 인사가 난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획재정부가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해수부에서 나타난 집단 감염이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정부 부처가 과별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대형 그 사무실이다 보니까 여러 국이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청사관리본부는 해수부 근처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누가 전파를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청사 집단 감염의 여파는 서울 여의도의 국회까지 미쳤습니다. 해수부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국회 안전상황실은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부분 방역을 실시하고 의원을 포함해 상임위 참석자와 접촉 의심자에 대해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코로나 추경안 규모가 늘어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거취 논란에 어젯밤 홍 부총리가 작심한 듯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엔 대통령까지 나서야 했는데 자세한 소식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저녁 참모들의 만류에도 밤 10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추경 규모 확대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빚은 갈등이 거취 문제로 번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위기를 극복하려 사투 중인데 거취 논란이라며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과 여력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겠다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답설 야중거 시구를 인용하며 현 상황을 대하는 비장함도 풍겼습니다. 관가에선 예스맨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홍 부총리가 여당에 각을 세운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재정이 있는 곳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한 시국에 당정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에 대통령이 나서 봉합해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경제수장의 엇박자와 감정 싸움이 국민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지면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소신파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 앞 민주당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이 최종 탈락했습니다. 경선 승자는 강선우 전 부대변인으로 그는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개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출사표를 앞세워 경선을 치렀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장관 임명의 부적절성을 지적해왔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권 초부터 검찰 특수수사축소와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여권이 추진한 공수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금 의원을 겨냥해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가 자객을 자청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추가 공모를 통해 끝내 경선에 붙였던 겁니다. 이른바 조국 내전 프레임을 자초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 의원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남기고 승복했습니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경엽 의원은 소신과 배신은 다르다며 동료 의원의 낙천을 비꼬았지만 소신파가 설 자리를 잃고 중도 표심이 떠날 거란 당 안팎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견해가 항상 같았던 건 아니지만 그의 소신 있는 목소리에 든든했다며 소신파를 위축시키는 걸로 비칠까 두렵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공천 탈락한 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았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민생당과 정의당에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일단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권리당원 79만 명 가운데 24만 명이 투표해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압도적인 지지였다고 강조하며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이유는 의석을 도둑질하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는 건 정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함께했던 원내 정당들의 사무총장을 보내 합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참여 안 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이 이번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당은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있는데 합류를 반대하는 한 공동대표는 민주당 제안서를 스팸 메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집권 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절부터 배워야 되는 분하고 정치를 하기가 힘드네요. 끝내 다른 원내 정당의 합류가 없다면 말만 연합정당이지 사실상 통합당의 위성정당이나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까지 비례용 정당을 활용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통합당에서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했던 후보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 황교안 당 대표는 새로운 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영호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서울 강남병 김미균 씨 공천을 처리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전략 공천 하루 만에 백지화입니다. 사업가인 김미균 씨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추석 선물 사진과 함께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친문 후보 논란이 빚어진 겁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사퇴도 선언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하신 분은 어렵게 영입을 했는데 부득이 철회해야 되는 그런 심정에서 인간적인 도의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이르러서 어제 김 위원장에게 6곳의 공천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2곳만 관철한 황교안 대표는 김 위원장 사퇴를 만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새 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만약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뽑거나 공관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하면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위원장이 표면적으론 김미균 씨 공천을 사퇴 이유로 내놨지만 공천 제의를 놓고 벌어진 어제 황 대표와의 힘겨루기가 이번 파동의 실제 내관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의원까지 서울 강남갑 태영호, 강남을 최용 후보를 대놓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통합당에선 공천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불붙을 조짐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스크 관련해 했던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별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네,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료 현장에 물량이 모자라지 않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한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다녀본 동네 병원들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사용한 마스크를 소독해서 다시 씁니다. 마스크가 너무 수급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를 보호 차원도 있지만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저희가 이제 전파를 하면 안 되니까요. 소독한 마스크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를 덧대 쓰기도 합니다. 잘라서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지금 며칠째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이틀 정도 썼어요. 사용한 마스크도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가볍게 다 3일 쓰고 나서 남은 것들은 일단은 안 쓰고 보관은 합니다. 최후의 수단은 혹시 모르면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양이 하루 100만 장인데 그 가운데 20만 장 내외가 동네 의원에 지원됩니다. 동네 의원 의료 종사자가 18만 명 정도 되니까 사실상 하루 한두 장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전한 진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외부에서도 좀 오염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갈아 낀다든지 안 쓰고 오시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약 300만 장의 마스크에 대해서 의료진에 대한 배분량을 더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 교수는 보석을 허가하면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가 지난 1월에 보도한 국가대표 출신 빙상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해당 코치를 영구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자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코치는 징계 기간 중 개인 교습을 하는가 하면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